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맛있는 요리 쉽게 알려드리는 이보은의 사계식탁도 이어집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9월 5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의 역사 그리고 이보은의 사계식탁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네, 오늘의 역사에서는요. 지금 이 시기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고요. 이어지는 이보은의 사계식탁에서는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추석 맞이 특집 1탄 준비했습니다. 추석에 드시면 딱 좋을 요리 2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9월 5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 이슈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서 해외여행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외국 국적 항공사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일명 외항사를 이용하시는 분들, 지금도 계획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외항사를 대상으로 한 피해 구제 신청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외항사 그 티켓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께서 이용을 하시는데 피해 신청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거 좀 알아봐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어제 발표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실태 조사를 벌여봤던 건데요. 피해 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무려 2,863건에 이릅니다. 이 중에서 국내 항공사 관련 불만 사항 접수가 1,440건, 외항사는 1,243건인데요. 이렇게 수치로만 보면 외국 국적 항공사보다 국내 항공사에 대한 불만이 더 많은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용 고객 수 당으로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항공여행 여객 수 10만 명당 피해 구제 신청이 발발한 것은 외항사가 3.6건, 국내 항공사 1.2건보다 3배 정도나 많았고요. 또 외항사 같은 경우에는 불만을 제기한 고객들과의 합의율이 51%에 그쳤습니다. 국내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피해들이 있습니까? 예, 한 승객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4월에 외항사를 통해서 서울과 푸꾸옥 왕복 항공권 7장을 768만 원 거금을 들여 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일정이 바뀌어서 항공권을 이용할 수 없겠다라고 해서 환불 조치를 요구를 항공사에 했는데요. 이 항공사가 돌려주겠다고 한 금액은 무려 126만 원을 수수료를 뗀 나머지 돈이었습니다. 아니 하루 만에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15%에 달하는 수수료를 뗀 건 너무 과하다. 이거 전액 환급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따졌지만 끝내 거부가 됐고요. 지금 접수된 사례를 보면 이런 유형이 제일 많습니다. 항공권 환급 거부를 하거나 위약금 과다 청구가 60%를 넘었고요. 그 뒤로는 항공편이 결항됐거나 지연된 경우,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경우, 그리고 위탁 수화물이 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항공사 이용 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피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네요.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최근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국내에 대거 입국을 했는데요. 현재 서울 시내 각 가정에서 업무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이 모집 가구 730가구 중에 신청 가구가 5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는데 어떻게 된 이유에서인지 서비스 첫날부터 계약을 취소하는 가정들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는 서비스로 알려지면서 참 많은 관심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취소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모집을 한 건 지난 7월 17일부터 3주 동안 이제 원하는 가정들을 좀 모집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매칭을 한 게 157가구 신청 가구 중 142가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최종 선정됐던 15가구가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됐는데요. 일단 취소를 할 때 그 이유를 따로 적어내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구체적인 이 사유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추가 취소건이 나올 것에 대비해서 항시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일단 엇갈립니다. 비용과 관련해서도 이 정도면 사실 저렴하다라는 그런 반응도 있고요. 그리고 비정기적 선택적으로 내가 원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나가는 비용이 한 24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너무 부담이 되는 액수다. 그래서 저출생 대책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진행되는 걸 좀 더 봐야 되겠네요.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입니다. MC 두 분이 대학생이고 지금 인터넷 강의를 듣는데 교수님이 미국 대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 그러면 당연히 올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이라고 생각하시겠죠? 네, 그럼요. 그럼요. 그런데 네. 곰곰이 강의를 듣다 보니까 트럼프 후보는 그대로인데 바이든 후보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게 실제로 성균관대에서 최근 있었던 인터넷 강의에서 있었던 내용인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지난번에 강의했던 인터넷 내용을 그대로 학생들한테 다시금 틀어주고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니 일단 제가 학생이라면 굉장히 황당할 것 같긴 합니다. 아니 먼저 궁금한 건 뭐 코로나가 워낙 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다 대부분 네. 온라인 강의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지 않나요?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3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요. 일단 코로나 당시에는 상당히 온라인으로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이 3년이 지난 후에도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재활용을 동영상 강의를 그대로 틀고 있다는 겁니다. 주요 대학 온라인 강좌 현황 등록금 보면요. 일단 2024년도 2학기 기준 온라인 강좌를 가장 많이 개설한 대학은 성균관대였습니다. 무려 전체 강좌의 37.9%를 온라인 강좌로 채웠고요. 그런데 이 대학 같은 경우 연평균 등록금은 845만 원입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강좌 중 온라인 강좌가 15% 정도인데 등록금 919만 원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1,000만 원에 가까운 굉장히 많은 돈을 등록금으로 내고 있는데 온라인 강의는 실제 오프라인 강의보다 집중도가 떨어지는 데다 이렇게 동영상 재활용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학생들의 불만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 대학에서는 왜 온라인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 대학의 설명을 들어보면 일단 학생들을 전부 수용할 대형 강의실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교수들에게 들어보면요. 기본 강의 같은 경우에는 기본 내용이 크게 바뀌는 것은 없고 시대에 따라서 뭐 수정해야 될 내용도 크지 않기 때문에 동영상을 그대로 썬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비싼 등록금 내고 재활용한 동영상으로 수업을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이 나옵니다. 내용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냥 써도 별 문제가 없다. 교수님은 그냥 계속 거기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예,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현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국내외 여행객들 사이에서 정말 핫한 여행지로 떠오른 곳이 저는 놀랐습니다. 바로 서울 여의도공원이라고 해요. 여의도 공원에 가면 뭐 달을 타고 이렇게 서울을 보는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참 볼 게 많다고 그러는데 서울시하고 서울관광재단이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어떤 특별한 여행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가보시죠. 보름달을 타고 서울 여행이 가능하다? 여러분, 서울 여의도공원 한복판에 커다란 보름달이 떴다는 소식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곳에서 서울 도심에서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서울의 색다른 매력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서울 여의도공원인데요. 우와, 저건가 봐요. 엄청 큰데요? 마치 보름달처럼 생긴 어마어마한 크기의 풍선. 지름이 무려 22m 달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뭐 하고 계세요? 예, 오늘 영업 시작하기 전에 일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기구 이름이 뭔가요? 보시다시피 저 기구가 둥근 공 모양을 하고 있어서 보름달 같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네, 네. 그래서 서울달이라고 지은 거라. 아, 서울달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더 생생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보름달 모양의 계류식 가스기구입니다.
서울달은 서울의 이 야간 관광 콘텐츠를 확충하기 위해서 서울달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야간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을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어떤 걸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서울의 하늘에서 야경을 바라볼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하게 된 사업입니다. 서울달 가스기구 오픈을 위해 파일럿들은 몹시 분주한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구가 안전 운행을 위해서는 굉장히 점검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거 점검하세요? 일단 전체적인 기구의 안전성, 그래서 각 그 연결 부분이 이상이 없나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풍선의 압력, 그 다음에 오늘 현재의 바람 속도, 풍속이라고 하죠. 풍속, 그 다음에 부력, 그 다음에 기낭의 온도, 이 정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풍속이 몇 이상 돼야 혹시 뜰 수 없나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한 최대 13 이상 되면은 저희가 매뉴얼상 비행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오늘 첫 비행인데 어떻게 운행이 잘 될 것 같으세요? 예, 날씨하고 바람 상태를 봤을 때는 무난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날씨의 영향을 받는 가스기구. 과연 안전할까요? LUC 가스기구는 헬륨 가스를 이용을 하는데 헬륨 가스는 비인화성에 폭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연합 항공안전청의 품질 및 안전성을 인증받았고 국내에서는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인증도 획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매주 월요일 기구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서 정기 휴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의도공원 잔디마당에 새롭게 오픈한 서울달의 탑승권은 현재는 현장 발권으로 가능한데요. 발권을 하면 따로 대기 없이 예약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발권 후에 안전 교육을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대기 시간은 발생하지만 그 다음에 바로 탑승 가능. 예약할 때 혹시 연령 제한이 있나요? 연령 제한은 따로 없고요. 네. 초등학생 미만 친구들은 이제 보호자를 동반하셔야 되고 그거 말고 따로. 감사합니다. 서울달은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 운행합니다. 서울달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이 건너편에서 일을 하는데 열기구가 계속 떠올랐다가 가라앉았다가 해가지고 궁금해서 쳐봤습니다. 그럼 혹시 고소공포증은 없으세요? 고소공포증은 없는데 네. 조금 무서울 것 같아요. 되게 설레고 빨리 타고 싶어요. 탑승 전 안전교육 영상 시청 후 실무자의 안전교육이 이어졌는데요. 탑승하기 전에 몇 가지 안내사항 말씀드릴게요. 풍선이 이륙하고 착륙할 때 흔들림이 좀 심해요. 그래서 안전바를 좀 꽉 잡아주시고 나가실 때는 반대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음식물 반입 안 되나요? 음식물은 안 됩니다. 음식물도 음료수나 빵 같은 거 갖고 오시면은 여기 소주통 보관에 두셨다가 나중에 필요로 하십니다. 기구의 정원은 30명이지만 안전을 위해 10명씩 탑승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드디어 타러 들어가 볼 텐데 사실 여기가 처음이라서 저도 좀 긴장되고 좀 걱정됐었는데 이렇게 안전 설명을 굉장히 잘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안심이 됐고 저도 이제 즐기러 가보겠습니다. 기대와 설렘을 안고 드디어 탑승 완료! 네, 지금 출발 대기 중인데 일단 여기 앞에 펜스가 있어서 되게 안전하고 앞이 그물망이 뚫려 있어가지고 지금 뜹니다. 떴는데요. 와. 서울달은 헬륨가스의 부력을 이용해 수직 비행합니다. 지금 아직 30m밖에 안 됐는데 130m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저기 노을 보이세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국회의사당과 양화대교, 한강 너머 남산까지 한눈에 내려다 보였는데요. 정말 아름답죠? 오늘 이곳에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여자친구가 같이 오자고 해서 왔는데 생각보다 되게 이쁘고 재밌어요. 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소감이 어떠세요? 여기가 한강 쪽인데 이제 저희 집까지 보여지는 게 신기하고 위에서 보는 한강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혹시 무섭진 않으세요? 생각보다 높아서 조금 무섭긴 한데 그래도 무서운 것보다 봤을 때 경치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도심의 아름다운 풍경에 취한 사람들. 서울 도심에 두둥실 떠오른 서울달.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해가 진 이후라는데요.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와, 진짜 밤에도 마지막을 올라와 봤는데
너무 예쁘고 오늘 날씨가 또 좋아서 저 멀리 남산타워까지 지금 잘 보이거든요. 정말 제가 여태까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 이 야경 보면서 정말 많이 풀린 것 같아요. 밤하늘에서 서울 도심의 불빛을 바라보는 황홀한 경험. 위에서 바라본 서울은 어떤 느낌인가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쁜데 지금 좀 무서워가지고. 좀 무서우세요? 저도 여기 타려면 야경이 더 예쁘다고 생각해서 이거 야경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만족해요. 그럼 다음에 친구랑도 올 생각 있으세요? 네, 있어요.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48분을 넘어섰습니다.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의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녹색 스트라이프가 잘 어울리는 남자 개그맨 정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를 역사 속으로 안내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사 이야기를 재밌게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언제로 돌아갑니까? 1666년입니다. 9월 2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666년 9월 2일은 런던 전체를 잿더미로 만든 충격의 화재 사건, 런던 대화재가 발생한 날입니다. 나흘간 꺼지지 않은 이 화재로 런던의 5분의 4가 전소됐고요. 당시 런던 인구 8만 명 중 7만 명이 살 집을 잃었습니다. 야, 런던 대화재 5분의 4라고 그러셨어요. 거의 대부분이 소실된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불은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네, 화재가 일어난 것은 이날 새벽이었습니다. 당시 런던은 비좁은 길을 사이에 두고 게딱지만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런 도시였는데요. 게다가 집들이 전부 목조 건물이었어요. 런던 다리 근처 왕의 제빵사인 토마스 페리노의 빵 공장이 있었는데 새벽 1시에 빵 공장 화덕에서 불길이 시작됐고 순식간에 빵 공장 1층을 덮쳐버립니다. 때마침 바람이 세게 불어와서 거센 기세로 주변 가게들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처음에 불길이 번지기 시작할 때 이제 소방 시스템들이 좀 이렇게 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소방수들이 있었는데 화재 주변에서 수수방관했어요. 당시 런던의 소방 시스템은 국영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얼마씩 객출해서 운영되는 민간 소방 체제였는데요. 불이 난 빵 공장이 이 소방대 출자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출동하지를 않았어요. 불이 계속 번지자 시청 간부가 새벽 4시쯤 런던 시장 토마스 블러드워스에게 갔는데 시장은 자다가 일어나서 마지못해 일어나 먼 발치에서 화재를 보고는 저 정도 화재에 무슨 호들갑이야 오줌으로도 끌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희대의 명언, 망언을 남기고 다시 잠자리에 들어버립니다. 결국 불은 급속도로 런던 곳곳으로 옮겨 붙었고 나흘간 런던시의 5분의 4가 불탔고 세인트 폴 대성당을 비롯한 87개의 교회가 불타고 민가 13,000채 공공건물 대부분이 소실이 됐습니다. 런던 주택가 소형 목재 가옥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었기 때문에 더 피해가 컸습니다. 아니 불이 났는데 시장도 그렇고 소방수도 아무런 대응을 안 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게요.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근데 불은 어떻게 진압이 된 거예요? 왕실이 나서요. 당시 영국왕 찰스 2세의 동생, 나중에 제임스 2세가 되는 이 동생이 나서서 군대를 동원해서 불길이 번지지 못하도록 주변 건물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길거리로 나온 사람들에게 돈과 음식을 주면서 즉석에서 소방관으로 고용을 해요. 불은 화재 발생 나흘째 바람이 약해지면서 겨우 진압이 됐고요. 런던 인구 8만 명 중 7만 명이 집을 잃고 노숙자가 됐고 공식 사망자는 6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실은 가난한 서민 희생자는 집계하지 않은 데다가 시체가 불에 타버려서 정확한 수를 헤아리지 못했던 거죠. 갑자기 살던 집이 잿더미나 되고 삶의 터전을 완전히 잃은 건데 그러면 런던 민심이 아주 흉흉했겠는데요. 네, 런던 시민들이 분노하자 정부는 외국인을 방화범으로 몰아서 민심을 잠재우려고 합니다. 방화범으로 지목된 사람은 프랑스 사람, 시계 제작자 로버트 허버트였는데요. 허버트는
고문 끝에 결국 자신이 로마 교황의 사주를 받아 빵집에 폭발물을 던져 불을 내고 달아났다고 거짓 자백을 합니다. 외국인이었던 데다가 이교도였던 거죠. 이교도. 결국 교수형을 당해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허버트가 런던에 온 것이 화재 발생 이틀 후였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억울한 죽음이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 후 런던 대화재 300년이 지난 1986년에야 실제로 화재 원인을 제공한 빵집 주인의 후손이 사과하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됐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죽음까지 있었네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런던 대화재가 런던을 엄청나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면서요. 네, 1666년 이 무렵에 유럽이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런던 대화재로 런던의 쥐들이 모두 불타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수 흑사병을 있겠구나. 종료시키는 뜻밖의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화재로 모든 것이 불타고 런던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런던을 계획도시로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됩니다. 그때부터 모든 건물은 돌이나 벽돌로 지어야 한다고 하는 건설법이 만들어져서 목조 건축물이 많았던 고대 도시에서 벽돌 건축이 많은 근대 도시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또 이때 런던에서 소방대가 처음으로 창설이 됐고 화재 보험회사도 탄생합니다. 1666년은 런던에서 또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해인데요.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한 그 해가 바로 1666년이에요. 이때 영국에 많은 일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런던 대화재는 런던을 다시 태어나게 했지만 수많은 이재민과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작은 불씨에서 시작해서 한 도시를 모두 없앨 정도로 아주 위험한 사고입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56년 9월 6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56년 9월 1일은 국민화가 소그림으로 유명한 이중섭이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으로 사후에 인정받으며 고흐와도 비교되기도 하는데요. 이중섭은 살아있을 땐 가난 때문에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고 이날 영양실조와 간염으로 홀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화가 이름을 잘 몰라도 이중섭 이러면 정말 국민 화가죠. 근데 정말 가난하게 살았는데 실제로는 원래는 집이 부자였다면서요? 네, 1916년 평안남도 평원군에서 일녀 중 막내로 태어난 이중섭은 아버지가 천석군이었어요. 그 당시 천석군은 지금으로 치면 거의 재벌급입니다. 말하자면 진정한 재벌집 막내 아들이었죠. 형은 사업으로 성공해서 원산 최초의 백화점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는 또 금수저를 넘어서 이런 수저를 갖다 다이아 수저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네. 그 어렵던 일제시대 때 또 유학까지 갔다면서요? 네, 어린 시절부터 그림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던 이중섭은 21살이 된 1936년에 고등학교 졸업 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는데요. 이중섭은 그림만 잘 그린 게 아니라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게다가 굉장히 잘생긴 미남이었어요. 교내 인기 스타였죠. 이런 인기남 시절에 이중섭이 평생을 사랑하게 되는 여자 야마모토 마사코를 만납니다. 두 사람은 서로 첫눈에 반했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는데요. 1943년에 이중섭이 전람회 준비를 위해서 마사코를 일본에 두고 귀국을 해요. 원산으로 귀국하는데 다시 일본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마사코가 1945년에 혼자 연락선을 타고 바다를 건너와 이 원산에서 이중섭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중섭이 마사코에게 이남덕이라는 한국 이름을 지어줍니다. 남덕이라는 것은 남쪽에서 온 덕이 있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야, 전쟁통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러니까. 사랑을 찾아서 타국을 건너온 마사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결혼한 두 사람은 한국에서 그러면 행복하게 잘 살았나요? 네, 1945년에 조국의 해방과 함께 사랑하는 아내를 얻고 이어서 두 아들을 두었는데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중섭이 살던 곳은 38선 이북이었고 북한 정권이 토지 개혁을 실시하면서 대지주 이중섭 집안의 재산이 모두 몰수당해요. 1950년 6.25 전쟁이 터지면서 이중섭 가족은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와서 부산, 제주로 다니면서 피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언제나 궁핍한 생활 때문에 마사코는 폐결핵에 걸려 각혈까지 했고 두 아들은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고민 끝에 이중섭은 아내와 아이들을 처가가 있는 일본으로 보내고 자기도 곧 뒤따라 일본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네, 전쟁과 가난 때문에 본인은 가지 못하고 남겨진 이중섭인데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너무나 그리웠겠네요. 네, 혼자 남은 이중섭은
돈을 모아서 일본에 가서 가족과 함께 사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막노동을 하면서 아주 치열하게 그림을 그려요. 그림재로 살 돈이 없어서 버려진 담뱃값을 주어서 그 은박지에다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리움에 사무치던 시절에 이중섭이 늘 그린 것은 아이들과 개,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제주에 살 때 아이들과 개를 잡고 해초땀에 보냈던 그 생활을 그리워했던 거죠. 이중섭은 며칠이 멀다 하고 일본에 있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붙였어요. 주로 나는 괜찮다라고 안심을 시키고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내용이었는데요. 한 구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종이가 다 떨어져서 한 장만 그려서 보낼게요. 태성이, 태현이 둘이서 사이좋게 보고 아빠를 기다려줘요. 아빠가 가면 자전거 사줄게요. 아빠는 따뜻한 점퍼를 입고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 태성이, 태현이도 기뻐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한자 한자 그리움을 꾹꾹 눌러 담아서 이렇게 편지를 적어서 보낸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족들 만날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그림도 그렸잖아요. 돈을 좀 모았을까요? 네, 1955년에 이중섭은 마침내 개인전을 열게 됩니다. 개인전에서는 그림이 20점이나 팔리면서 대성공을 거두었는데 이중섭은 그림값을 떼이고 전혀 못 받게 돼요. 이때부터 이중섭은 다시는 가족을 만날 수 없겠구나 생각하면서 모든 희망을 접게 됩니다. 그의 그런 절망은 그림에도 드러나는데요. 건강하고 우직한 황소 그림을 주로 그렸던 이중섭이 이때 그린 그림이 바로 피 묻은 소입니다. 이마에서 피가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이중섭의 그때 자화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건강을 잃고 신경이 예민해진 이중섭은 우울증과 정신분열 증세까지 보이다가 1956년 아무도 돌보지 않는 병상에서 간염으로 향년 39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네, 편지에도 가족을 그렇게 그리워했던 마음이 나올 정도로 가족을 보고 싶어 했는데 마지막까지 가족을 보지 못했다는 게 너무나도 참 마음이 아픈데요. 그럼 일본에 남게 된 부인은 어떻게 지냈어요? 네, 도쿄에 살던 부인 마사코는 두 아들을 어렵게 키우면서 먼저 떠나간 이중섭을 60년 넘게 그리워하다가 지난 2022년 101살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중섭은 살아서는 고생하고 죽어서 재평가된 그런 화가죠. 반고흐와 함께 언급되는 한국 미술계의 신화 같은 존재지만 인간적으로는 멀리 떨어진 아내와 두 아들을 절절하게 그리워하던 평범한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제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67년 9월 6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67년 9월 6일은 광부 김창선 씨가 구봉광산에서 매몰 16일 만에 구조된 날입니다. 이 사건은 이른바 구봉산 매몰 사건이라고 불리는데요. 김창선 씨는 지하 125m 갱내에서 혼자 매몰됐고 무려 368시간을 버틴 끝에 기적적으로 구출됐습니다. 오늘의 역사에서 얼마 전에 33인의 칠레 광부 얘기 했었죠. 네.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우리나라에 이런 기적적인 일이 있었네요. 아니 김창선 씨는 대체 어쩌다가 지하 125m에 혼자 갇히게 된 건지 그 사건을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골 들었을 때 미국 서부의 사람들이 금을 찾아 몰려들었듯이 충남 청양군의 구봉광산도 한때 금을 캐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1949년부터 1970년까지 구봉광산에서 캐낸 금이 11.1톤에 달할 만큼 우리나라 최대 노다지였고 광부도 많았는데요. 김창선 씨도 구봉광산에서 일한 광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구봉광산에서 일한 지 6년이 된 1967년 8월 창선 씨는 갱 속에서 지하수를 퍼내는 일을 하다가 광산이 무너지면서 지하 125m 지점에 혼자 갇히게 됩니다. 네, 그 당시 지하 125m면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전기도 없는 상황에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구조 요청도 못 하잖아요. 뭐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암흑천지 같은 지하에서 창선 씨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고요. 주변을 더듬어서 배수장 안에 있던 군용 전화기 한 대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사고 때문에 전선이 끊어져서 통화가 안 됐어요. 창선 씨는 그때부터 불빛 하나 없는 암흑 속에서 이 전화기 전선만 만졌습니다. 창선 씨는 해병대 7기 6.25 참전용사였고 게다가 통신병 출신이었어요. 불가능이 없다는 해병대 정신으로 전화기를 고치기 시작한 지 4일째 드디어 전화기를 살려내는 데 성공합니다. 광산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서 저 김창선입니다. 저 살아있어요? 저 좀 꺼내주세요. 라고 직접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야, 정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진짜 그러네. 말이 여기서 실감이 나네요. 무너진 갱 속에서 스스로 본인의 고쳐서. 생존 소식을 전했어요. 야, 창선 씨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제 구조 작업이 진행이 되겠네요. 네, 창선 씨가 살아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창선 씨 구조는 국민 전체의 관심사가 됩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구조 인원이 현장에 도착했고요. 구조팀과 창선 씨가 통화하는 현장이 전국 뉴스에 생생히 생중계됐습니다. 아버지 없는 동안에 싸우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어머니에게 효도하세요. 5남매 아버지였던 창선 씨는 지하에서도 가족 걱정뿐이었습니다. 빠른 구조가 필요했지만 갱도를 막고 있는 흙더미를 뚫는 일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어서 창선 씨 구조 상황과 상태는 연일 생중계가 됐습니다. 구조가 계속 늦어지는 탓에 창선 씨는 정말 그 안에서 거의 생사를 오갔을 텐데요. 대체 어떻게 버텼을까요? 마침 아내가 싸줬던 꼴뚜기 젓갈 도시락이 있어서 이것으로 염분을 야. 보충했고 이걸 다 먹은 뒤에는 파이프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을 받아 마시면서 연명을 합니다. 또 바깥은 한여름이었지만 그 안은 추위와 싸움을 해야 했는데요. 창선 씨는 200와트짜리 전구를 고쳐서 그 전구를 끌어안고 체온을 유지했습니다. 한때는 너무 춥고 배가 고파서 절망한 나머지 빨리 죽을 수 있게 해달라며 차라리 갱도를 폭파해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암흑 속에서 홀로 갱도 안에서 이렇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밖에서는 어떻게 좀 구조가 진짜 좀 되고 있었나요? 네, 구조를 진행하는데 큰 바위도 나오고 여러 장애물에 부딪혀서 작업이 지연돼요. 결국 매몰 16일째인 9월 6일 저녁 9시 15분 김창선 씨가 극적으로 구출됩니다. 무려 15일 8시간 35분 만이었어요. 그 안에는 창선 씨가 나오는 걸 보다가 실신하고 마는데요. 당시 현장에서 남편의 생사를 바로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죽어서 시신이 올라온다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구출된 창선 씨는 원래 65kg이었는데 몸무게가 19kg이 빠져서 46kg으로 줄어 있었어요. 이렇게 앙상한 창선 씨가 처음 한 말은 밥을 먹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삶을 향한 인간의 의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김창선 씨인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 사건이었고 이후에도 창선 씨는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까? 네, 그 사고 당시에 이 이름이 양창선으로 알려졌어요. 본명이 김창선인데 그 전에 입대할 때 양찬선으로 이름이 잘못 기재돼서 정정하지 못하고 이때까지 계속 살았다고 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원래 이름인 김창선을 되찾았고요. 해병대 출신이었잖아요. 해병대 전후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다가 지난 2022년 90의 나이로 작고했습니다. 김창선 씨가 보여준 이 의지와 정신력은 그 당시 어렵던 시절 많은 이들에게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줬는데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이분이 보여준 이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88년 9월 7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88년 9월 7일은 한국 무역산업의 중심 한국종합무역센터가 개관한 날입니다. 한국종합무역센터는 오늘날 한국무역 1번지의 토대가 됐고요. 전시장인 코엑스와 호텔, 백화점, 무역유관기관을 한꺼번에 갖춰서 우리나라 수출 중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달구지로 수출품 실어나가던 나라가 맞아요. 그런 정말 전 나라였죠. 세계의 수출 대국이 됐습니다.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한국종합무역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 우리가 딱 생각하는 것은 코엑스, 그죠? 그렇죠. 코엑스 생각나고 네. 그 다음에 무역센터가 세워지죠. 네. 지금 무역센터가 있는 서울 삼성동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장마철이 되면 장화를 신지 않고는 다닐 수 없는 그런 미개발지였어요. 1979년에 여기에 한국 수출 상품 전시와 국제 박람회 개최를 목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 전시장인 코엑스가 세워집니다. 코엑스는 전시 산업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외국 바이어가 전시된 상품을 보고 그 자리에서 협상하고 옆에 있는 백화점에서 쇼핑도 하고 도심 공항터미널에서 출국 수속을 하고 또 호텔에서 쉴 수 있도록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가능하게 하자.
해서 한국종합무역센터를 만들기로 합니다. 네, 이게 당시 88 올림픽 앞두고 있던 상황이라 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88 올림픽 전에 어떻게든 좀 완성을 시키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네, 무조건 올림픽 전에 완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 코엑스로는 올림픽에 밀려드는 인파를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서울 올림픽을 열흘 앞둔 1988년 9월 7일에 당시로서는 생소했던 원스톱 서비스를 내걸고 사무실, 전시장, 회의시설, 호텔, 공항터미널, 백화점을 한 곳에 모은 한국종합무역센터가 개관을 합니다. 네. 한국 무역의 비약적 성장을 뜻하는 계단식 외양을 갖추었고 높이가 228m의 55층 건물이었는데 당시로서는 대한민국에서 63빌딩 다음의 높이였습니다. 저기를 지금 가봐도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1979년이니까 저게 가능했지. 지금 저희가 금싸라기 땅이란 말이에요. 저렇게 할 수도 없어요. 맞아요. 전시, 무역, 출국 심사, 숙박, 쇼핑이 다 가능한. 그야말로 대한민국 수출의 사령탑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수많은 굵직굵직한 세계적인 회의도 여기서 개최가 됐잖아요. 네, 이 한국종합무역센터 덕분에 삼성동 일대가 금싸라기 땅이 된 거죠. 이 한국종합무역센터는 지난 2000년 32개국 국가원수가 참여한 아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2010년 G20 정상회의, 2012년에는 52개국 국가원수가 모이는 핵안보 정상회의 등 메모급 정상회의를 3차례나 개최하면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전시 컨벤션 센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연간 250회에 이르는 전시회와 이벤트가 열리면서 약 400만 명이 이곳을 찾고 있고요. 올해는 국내 27개, 해외 9개 전문 전시회를 직접 주최하면서 국내 마이스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종합무역센터 뭐 이렇게 국제 교류회장이 될 뿐 아니라 가보면 뭐 다양한 게 많아요. 영화관, 뭐 아쿠아리움, 서점. 맞아요. 정말 놀거리도 볼거리도 많습니다. 네, 여기는 일반 국민에게도 무척 친숙한 장소죠. 2000년 5월에 아시아 최대 지하 쇼핑몰이 문을 열었고 멀티플렉스 영화관, 아쿠아리움, 대형 서점, 도서관 같은 문화시설이 들어서서 수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한국종합무역센터 앞으로도 우리나라 무역의 중심지로 수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주말에 한번 가봤더니 저기도 사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엄청 많죠. 네. 근데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아요. 네. 자, 오늘도 유익한 역사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이보은의 사계식탁 시간입니다. 이보은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보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열흘만 있으면요.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오잖아요. 추석 때는 또 뭘 어떤 음식으로 또 많은 분들을 또 기쁘게 해드릴까 주부님들 고민이 대단히 많으실 텐데요. 저도 역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요. 추석맞이 특집으로 1탄, 2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바로 1탄인데요. 오늘 만들어서 내일 먹는 바로 나박 물김치입니다. 나박 물김치 좋아하세요? 그럼요. 그렇죠. 네. 네. 우리 추석날에는 뭐 고기다, 전이다 해서 굉장히 기름진 음식 많지요. 그럴 때 먹는 이 나박 물김치는요, 아주 시원하게 같은 그
떡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같이 잡수시면 목 넘김에도 굉장히 좋고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빠질 수 없는 김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리는요, 바로 고사리 차돌 들깨볶음을 준비를 했습니다. 고사리 나물들 다 좋아하시잖아요. 요새는 고사리와 고기가 만나는 게 유행이라고 맞아.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고사리와 차돌박이를 같이 해서 들깨를 넣어서 볶았기 때문에 굉장히 맛이 순할 뿐만 아니라 드시면서도 요게 고사리 나물만인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도록 굉장히 맛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메뉴 알차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추석이 되면 느끼한 음식들이 많잖아요. 이거 먹고 나면 뭔가 개운한 물김치 같은 게 생각이 나는데, 야, 오늘 담아서 내일 먹는 나박 물김치라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고사리 이거 뭐 좋잖아요. 이 나물이 아니라 이게 또 오늘 또 요리로서 탄생한다 그러니까 잘 한번 배워서 또 한번 잘 써먹겠습니다. 네, 일단 배추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요새 시장에 가니까요 배추값이 굉장히 비싸졌어요. 그래요? 배추가 한 통에 지금 비싼 거는 한 10,000원도 넘어가거든요. 한 통에? 배추 한 통에 10,000원? 배추 한 어머나. 통에. 근데 배추를 제가 들어보니까 많이 결구가 안 돼 있어서 약간 좀 벙벙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배추 무게가 한 1.2kg에서 1.5kg 정도 되거든요. 요거 딱 한 포기만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겉잎을 좀 다 떼어내시고요. 안쪽에 이렇게 노란 부분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손질을 해야 되는데 나박물김치는 파란색 그 초록색 겉잎보다는 이렇게 노란색 고소한 속배추를 갖고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앞쪽에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이 뒤쪽에 있는 것들이 조금 배추가 크다 그러면 요거는 반 갈라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반 갈라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거 그냥 그대로 납작납작하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이렇게 썰어서 넣어주시고요. 네. 요것도 납작납작하게 썰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노르스름한 요거는 그냥 바로 3cm씩 이렇게 썰어서 넣어주세요. 한입 크기로. 네. 노르스름한 저 배추 굉장히 달거든요. 고소하죠. 맞아요. 단맛이 그대로 아주 씹어도 단맛이 많이 그냥 나죠. 간식처럼 맛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같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바로 무예요. 무도 굉장히 납작납작하게 이렇게 네모 반듯반듯하게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다 되어 있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채소들이 더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오이가 있습니다. 근데 오이는 지금 넣게 되면 오이가 나중에 익게 되면 누렇게 뜨죠. 오이를 안 넣고 미나리를 넣는 집도 있는데요. 미나리도 지금 넣게 되면 굉장히 누렇게 떠요. 그래서 하루 익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먹을 때 넣어주시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그래서 오이는 제가 조금 이따가 썰어서 이렇게만 썰어 놓으시면 돼요. 동글동글하게. 요거는 이따가 제가 넣어줄 거예요. 자, 그랬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쪽파 그리고 요거 붉은 고추. 그다음에 요 청양고추 만약에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풋고추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마늘채하고 생강채는 이렇게 곱게 채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왜냐면 다져서 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채 썰어서 넣는 게 좋거든요.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이제는 절이는 과정을 하셔야 돼요. 깨끗하게 소금물에 2번 정도 헹궈서 건진 다음에 절이는 과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 절일 때 잘 보셔야 돼요. 왜냐? 요게 지금 꽃소금이에요. 꽃소금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3큰술 정도. 네. 그리고 요건 멸치 액젓이에요. 멸치 액젓 2큰술 넣고 그다음에 요거는 약간 단맛 내라고 나중에 설탕 같은 거 안 넣어야 되니까 매실청만 이렇게 3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버무려요. 그래서 30분을 그냥 둡니다. 30분을 두면 무에서 나오는 수분과 배추에서 나오는 수분이 아래로 그냥 내려앉겠지요. 네. 그럼 그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걸 다시 헹구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 그 물까지 같이 해서 김치를 담으면 훨씬 더 맛있어요. 왜냐하면 배추 단맛과 무의 단맛이 빠져나온 국물이기 때문에 요거는 30분 정도 저희가 그냥 절여 놓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절이고 나면 뭘 하느냐? 제가 오늘 담아서 내일 먹는 나박물김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해야 될 게 바로 찹쌀죽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요거는 뭐냐 하면 찹쌀가루에다가 생수 4컵을 넣고 아주 뭉근하게 죽을 쓴 거예요. 보이시죠? 네. 요거를 아주 차게 그냥 이렇게 두세요. 차게 두면 요 나중에 요 차가운 것들이 국물에 퍼져서 국물이 너무 헐겁지 않게 우리 왜 국물 맛을 딱 봤을 때 아유 감칠맛 나면서 굉장히 간이 잘 들었구나 하시잖아요. 그게 요게 찹쌀가루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요 찹쌀가루 4큰술과 찹쌀가루 2큰술과 생수 4컵을 넣고 이렇게 죽을 쑤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차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랬으면 이제 양념장만 만들면 되거든요. 네. 양념장 만들게요. 자, 양념장은요,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나박 물김치의 물의 양은 얼마냐 하면 아까 요거 4컵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의 양은 지금 2리터예요. 2리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2리터를 다 믹서에 갈면 믹서기가 넘치잖아요. 그죠. 딱 500cc만 이렇게 믹서에 갈 건데요. 갈을 때 우리가 뭐하고 같이 가냐 하면 요거랑 같이 갈면 너무 좋아요. 일단 양파하고 그다음에 고춧가루하고 그다음에 요거 배즙이에요. 배즙하고 만약에 우리가 추석 때 배가 좀 많이 들어와서 배가 좀 있어요. 그럼 배를 그냥 같이 넣으시면 돼요. 그대로. 저는 특별히 그냥 배즙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물 500cc를 넣어주세요. 자, 그렇게 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간맞춤이 돼야 된다고. 네. 나박물김치에 간맞춤이 돼야 되니까 소금이 2큰술이 필요하거든요. 2큰술을 그냥 엿다가 넣을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간맞춤 안 하셔도 돼요. 왜냐? 제가 나박물김치를 딱 3번씩, 4번씩 해서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딱 맞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기억력 좋으신 분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작년에도 내가 행복한 아침에서 나박물김치를 본 것 같은데 하실 거예요. 네. 똑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간편하면서도 맛있게 담는 방법을 제가 새롭게 만들어서 갖고 왔으니까 작년 거랑 비교해 보시면 그래 작년보다 조금 쉽긴 하겠다 아마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걸 이제 곱게 갈아요. 아주 곱게 갈아줍니다. 되도록이면 많이 갈아야 좋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요 국물을 낼 때 배보자기에서 잘 짜지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를 거예요. 배부자기 쓸 거니까. 오늘은 확실히 정말 더 오래. 그쵸. 네. 오래 갈았죠. 갈았네. 자, 그랬으면 이제 저거는 제가 이제 국물을 나중에 이제 뺄 건데, 그랬으면 아까 30분 동안 제가 절여놨다고 얘기한 거 있었잖아요. 네. 절인 게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인 국물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자, 그랬으면 요거를 미리 통에다가 담아요. 어떻게 담느냐? 통을 하나 준비를 합니다. 김치통을. 통에 먼저 담고 시작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작년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됐다. 자, 네. 여기다가 요거 담아요. 제가 씻지 말고 그대로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대로 담아요. 그러니까 절일 때 들어간 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꽃소금이랑? 절일 때 꽃소금하고요. 그쵸? 매실청하고 그다음에 멸치 액젓이에요. 맞아요. 매실청이 기억이 안 났어요. 그랬어요? 네네. 자, 이렇게 담아요. 이렇게 담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여기 국물 남겼었죠. 네, 절인 국물 그대로. 국물 여기다가 그대로 부어주세요. 다시 부어주네요. 네. 그래야 간이 맞아요. 자,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김치 담을 때 넣는 거 다 넣으면 돼요. 쪽파. 네. 쪽파. 그다음에 붉은 고추. 네. 그다음에 청양고추. 들어가줘야죠, 청양고추. 네. 그다음에 요거 마늘채예요. 마늘채. 그리고 생강채. 요게 생강채예요. 자, 그랬으면 오이는 왜 안 넣죠, 지금?
지금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오이를 넣잖아요. 오이가 누렇게 떠서 우리가 먹을 때는 오이가 물러진단 말이에요. 오이가 굉장히 아삭아삭하면서 간이 쏙 빼인 맛을 하려면 익힌 다음에 먹을 때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건 지금 안 넣어요. 요거까지 다 됐으면 요걸 이제 섞어요. 제가 생방송 중에 김치 담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유, 그렇겠죠. 자, 그랬으면 제가 아까 1.5리터는 물을 남겨놨잖아요. 그쵸? 네. 기억하시죠? 네. 자, 1.5리터 물 엿다가 남겨놨어요. 그쵸? 그랬으면 우린 엿다가 뭘 해야 되냐? 배보자기를 하나 준비를 해요. 배보자기? 믹서기에 간 거 들어. 배보자기를 준비를 하는데 요 믹서기를 갖다가 여기 배보자기 안에다가 요 국물을 부어요. 자, 국물을 여기다가 부어주세요. 자, 근데 요걸 잠깐 철규 씨가 도와줘요. 혼자 못하실 것 같아요. 이거 좀 잡아드려야 될 것 자, 같은데. 요것만 요렇게 잡으세요. 아니, 요것만. 예. 왜냐면 여긴 제가 써야 되니까 네, 지금 네. 장갑을 안 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요렇게 잡으세요. 잡는 게 어렵네요. 자, 요걸 요렇게 부어요. 야, 곱게 갈리니까 쫙 빠지네요, 이게. 자, 이렇게 잠깐 계세요. 네. 자, 그랬으면 여기서 이제 제가 장갑을 하나 껴야 돼요. 아, 꾹꾹 짜야 네, 되죠. 짜야 그거군요. 되니까 장갑을 하나 껴요. 자, 철규 씨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그래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랬으면 아까 여기 죽 써 있던 거 있었잖아요. 네. 이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부어야 돼요. 여기다 부어요? 네, 부어요. 죽까지. 아, 그러면 그 국물이 정말 깔끔하게 나올 것 같아요. 깔끔하면서 굉장히 탁하지 않고 탁하지 않는 대신에 국물이 여리게 막 그 뭐랄까 약간 쪼르르 흐르지 않으니까 네. 이 안에 있는 게 굉장히 맛있겠잖아요. 네. 자, 이제 들어가셔도 돼요. 중요한 역할 끝났습니다. 네네. 아, 제일 중요한 고마워요. 걸 하신 거예요. 네. 아주 잘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걸 이제 짜요. 많이 짜야 돼요. 아. 이 안에 있는 게 다 나오도록. 제가 생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짜내야 됩니다. 네. 정말 국물이 맑겠다. 저렇게 곱게 가른 것들도 저 안에. 워낙은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은 그냥 무하고 배추에다가 고춧가루, 고운 고춧가루를 살짝 옷을 입히고 그 위에다 그냥 부으셨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나중에 떡국하고 먹는데 고춧가루가 숟가락에 이렇게 뚝뚝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싫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머님들이 아이고 저거 또 귀찮게 언제 이거 해. 요거는 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거는 다 그냥 하지 마세요. 네, 안 네. 하셔도 돼요. 이런데 요거는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세요. 그래서 김치는 정성이잖아요. 그럼요. 이 정도면 굉장히 간편한 거예요. 그럼요. 이 정도면 아주 간편한 겁니다. 자, 이렇게 부어주세요. 자, 생방송 중에 잘리니까 네. 말을 잘 안 듣네요. 많이 짜졌는데요, 그래도. 네. 그래도. 마음이 집- 급하니까. 집에 같았으면 요거 아주 그냥 쪽쪽 짰을 텐데 죄송해요. 요만큼만 짤게요. 네. 시간이 지금 없어요. 네. 자, 이렇게 됐어요. 어이구야. 마지막으로 자, 있는 힘껏. 네, 쭉 한번 짜고. 아우, 요것도 아까운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나중에 제가 네. 대기실 가서 해결할게요. 자, 그랬으면 아까 제가 소금까지 다 넣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금 간까지 다 맞아요. 네. 간이 맞는 거 어떻게 아느냐? 제가 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3번. 자, 그랬으면 이제 요거를 바로 붓기만 하면 돼요. 어디에 붓느냐? 요 통에다가 통에 바로 부어주세요. 바로. 업그레이드 파. 자, 딱 맞죠? 자, 그랬으면 한 통 딱 나와요. 자, 그랬으면 오이를 그럼 넣어야 되는데 언제 넣느냐? 제가 오늘 시식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어제 담아서 오늘 갖고 왔어요. 하루 둔 거죠? 예, 요거 하루 둔 거예요. 맛있겠죠? 네. 아직 오이가 들어갔나요? 오이 아직 안 아직 넣었어요. 아니에요. 네. 퍼서 나갈 때. 이제 그렇죠. 오이를 엿다 넣으세요. 나가기 직전에. 아니, 들어가네. 오이 간이 조금 덜 배일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하시는 분들은 오늘 아침에 뚜껑 딱 열면 익은 냄새 나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오이를 그냥 넣으시면 돼요. 아. 이렇게 오이 넣으시면 완벽하게 오이까지 넣은 나박 물김치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김치 향이 확 난다. 오, 맛있겠다. 어우, 너무 맛있는 잘 냄새가 익었다. 나요. 와.
요거 한번 제가 퍼드려 볼 어휴. 테니까 맛있게 냄새 한번 맡아보니까 식감 잡숴보세요. 확 오네. 이게 향이 나고 나서 아주 새콤한 맛이 딱 올라오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었다가 아주 시원하게 잡수시면 그야말로 정말 맛있는 나박물김치죠. 여기에 뭐 떡이 있어도 되고 전이 있어도 되고 고구마도 맛있는 거 좋겠다. 그쵸. 네. 요거 아니, 철규 저 씨 좀 추석 갖다 주세요. 통편하고 저거하고 잘 맞아요. 그죠? 그렇죠. 요게 꼭 있어야 돼요. 아우, 느끼한 음식 잔뜩 먹고 막 기름진 그 기름향 날 때 이런 거 싹 먹으면 너무 좋거든요. 와, 향이. 배달하는 도중에도 향이 그냥 확 올라오네. 이건 진짜 그냥 들고 한번 마셔. 잘 익었다. 그쵸. 요거 어제 담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지었잖아요. 오늘 담아서 내일 먹는 나박김치. 이게 나박김치가 헐렁하지가 않아요. 네. 꽉 차 있죠. 꽉 찼어요. 왜냐하면 찹쌀죽을 제가 써서 넣기 때문에 아주 맛있게 꽉 차 있죠. 그리고 매콤한 기운이 아우 아주 좋아. 개운하다. 국물 너무 깔끔해요. 확실히 이게 배부자기에 짜놓으니까 깔끔하게 그쵸? 개운한 너무 느낌. 맛있죠. 근데 진짜 뭐 깔끔한 것도 깔끔한 건데 그냥 이 자체로 너무 맛있어요. 이거 밥을 이렇게 떠서 어. 이렇게 먹으면 맛있거든. 너무 좋은데요? 아니 근데 선생님 하루 뒀는데 이렇게 익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요새 날씨가 그래도 약간 포근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아주 맛있게 지금 잘 익었어요. 와, 그리고 배추랑 지금 무에 다 밑간을 그렇죠. 한 채 다 있기 하셔서 때문에 따로 먹어도 맞아요. 따로 노는 느낌이 하나도 없네요. 맞습니다. 배추의 간도 잘 배워가지고 땀만 좀 필요 없이 그냥 와. 시원하게 개운하게 한 끼 먹으려면은 요에다가 딱 밥에 얹어 먹으면 됐다. 근데 나박김치가 진짜 그냥 이렇게 헐렁한 물의 느낌이 아니고 네. 그냥 걸쭉한 느낌이 있어요. 네. 자, 이제 잡수실 때 저는 바로 고사리 차돌 들깨볶음을 할게요. 지금 여기 제가 차돌박이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요 차돌박이는 요거를 자른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붙어 있는데 요렇게 자른 거예요. 차돌박이 구입하시면 거의 다 냉동 상태잖아요. 잘 네네. 잘려서 와야 되니까 그거를 반 이렇게 잘랐어요. 자, 그랬으면 각각 밑간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머, 무슨 밑간을 저렇게 또 하지 하실 텐데요. 고사리도 그렇고 차돌박이도 그렇고 밑간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사리에서 살짝 비린내 나는 거 아시죠? 알죠. 그래서 밑간을 꼭 하셔야 돼요. 자, 일단 고사리부터 밑간을 할게요. 고사리 잘 삶아진 고사리를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한번 삶아낸 거죠. 예, 요거 삶아놓은 거예요. 만약에 시장에서 삶아놓은 거 사오셨다 그러면 집에 쌀뜨물에다가 살짝 한번 담갔다가 다시 한번 데쳐내는 게 좋아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국간장 그리고 맛술 넣고 밑간을 해주세요. 조물조물. 고사리의 그 향을 좀 잡아주는. 네, 고사리의 향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고사리가 이렇게 밑간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많이 볶지 않아도 고사리가 굉장히 고들고들하게 아주 맛있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밑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고기가 남았잖아요. 고기도 밑간을 해야 되겠죠. 자, 차돌박이를 이렇게 담습니다. 이렇게 담아주세요. 차돌박이 너무 맛있죠? 그렇죠? 이번에는 진간장이에요. 네. 그리고 맛술까지는 똑같고요. 다진 마늘을 넣어주세요. 네. 그래서 조물조물 묻혀요.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밑간. 한 번 더 밑간을 이렇게 해주세요. 차돌박이는 왜 입에 들어가면 차돌박이는 밑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고사리 밑간하고 볶고 난 다음에 차돌박이를 밑간 안 하고 바로 넣고 그냥 볶아내잖아요. 나중에 차돌박이를 씹었을 때 약간 고기의 향이 올라오면서 싱거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밑간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어머님들이 이런 거 질문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밑간을 얼마큼 해야지 그러게, 얼마 되나요? 정도? 30분만 하시면 돼요. 30분. 네. 30분만 하시면 아주 완벽하게 밑간이 되지요. 자, 그랬으면 제가 지금 불을 아주 세게 올려놨는데 세게 올려놓은 거에다가 좀 볶아볼게요. 네. 자, 일단 다진 마늘을 넣습니다. 볶는데 또 다진 마늘 들어가네요. 네, 다진 마늘 조금만 들어가요. 1 작은 술 들어가요. 네. 그리고 양파 들어가요.
양파. 그리고 식용유를 좀 둘러주시고요. 네. 여기에다가 들기름을 조금 같이 둘러주세요. 아, 고소하겠다. 네. 그리고 타기 전에 왜냐하면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다 그랬잖아요. 네네. 바로 요거 차돌박이를 넣어주세요. 30분 밑간한. 30분 밑간한 차돌박이를 넣어주세요. 자, 요것을 이제 볶아요. 이렇게 볶아주세요. 그래서 마늘의 향과 양파의 향이 차돌박이에 조금 배인다 싶을 때까지 볶아주세요. 보통 이제 차돌박이 숙주볶음은 많이 먹어봤는데 네. 차돌박이 고사리 볶음은 저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네. 아, 이 고사리가요. 고기하고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고기가 고사리인 줄 고사리가 고기. 진짜 그래, 진짜 그래. 아, 그래요? 네, 오. 너무 요즘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삼겹살집에도 고사리 이렇게 해가지고 많죠. 되는데 되게 많아요. 그런데 고사리가 특히 제주 고사리가 굉장히 좀 고가잖아요. 지리산 고사리도 그렇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고사리를 너무 많이 볶아내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렇게 같이 먹을 명절 음식에 우리가 고기를 또 빼놓을 수는 없으니까 나물하고 이렇게 차돌박이하고 같이 볶아 먹잖아요. 요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자, 그랬으면 요거 지금 고기가 거의 익혀지죠? 네. 넣어주세요. 아, 고사리 들어. 고사리 그러면 저 제주도 고사리인가요, 그거? 네, 저는 요거 제주도 아, 고사리예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거 볶아주세요. 명절 때 조기랑 고사리 나무 해가지고 지져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저. 너무 맛있죠? 예. 그래서 많이 볶아주세요. 하긴 명절 때 정말 그 나물 많이들 그죠. 해서 드시니까 삼색나물. 이거 예. 하면서 이거 고사리 볶음 같이 하시면 너무 좋겠는데요. 이렇게 볶아지면서 고사리가 약간 이렇게 만져봤을 때 약간 물러지듯이 살짝 익혀질 때 네. 그때까지 볶아주세요. 아. 이게 볶는 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옆에 좀 준비를 해놨거든요. 네네. 자, 여기에다가 이제 뭘 하느냐 하면 고사리를 이렇게 다 볶아지면 색깔이 이렇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네. 그랬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쪽파 넣고요. 네. 요거 넣어주셔야 돼요. 요거 통들깨. 씹히는 맛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통들깨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들기름 반 큰술만 넣어주세요. 아, 또 들어가네, 이렇게는. 예. 아, 그렇게 해서 고소하겠다. 마지막에 향을 딱 입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향 날라오네. 네. 향 날라오면 30초 안에 빨리 배달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랬으면 제가 30초가 안 되도록 배달을 해드리죠. 네네네. 그럼 그 사이에 저희는 남학물김치 좀 더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죠? 와. 잡숴보세요. 네. 이게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또 맛을 좀 봐야죠. 네. 일단 향부터가 고소한 향이 올라와요. 그쵸? 아, 고소할 수밖에 들기름도 네. 가고 이랬는데 뭐. 막 통들깨 들어가고 아. 하니까. 고사리하고 잘 어울리는구나. 그렇죠. 너무 잘 어울리죠. 아, 저는 이 고소해. 고사리 차돌박이 볶음을 저희 친정 할머님이 그렇게 예전에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사리 하면 꼭 차돌박이가 있어야지 맛이 드는데 그렇게 많이 안 해 드시더라고요. 네. 요번 추석을 맞이해서 이렇게 한번 댁에서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고사리 식감도 너무 좋고. 차돌박이는 늘 숙주였죠. 네. 고사리 그렇죠. 그렇게. 보통은 그랬는데. 근데 고사리하고도 굉장히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근데 진짜 뭐가 고사리인지 뭐가 고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여기다 네. 고사리 밑간까지 잘 돼 있는 것 같으니까. 야. 와. 너무 밑간을 각각각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네. 합쳐지는 맛이 굉장히 좋죠. 그렇기 때문에 나박물김치에다가 이 고사리 차돌박이 하나 놓고 그다음에 추석이니까 송편 있잖아요. 송편하고 토랑국 하나만 준비하셔도 아주 근사하게 추석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물김치랑 이 고사리 고기, 차돌박이도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진짜 맛있고. 저는 선생님 나박물김치에 그 네. 편선 생강 넣으셨잖아요. 네, 네.
약간 생강향이 너무 강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에요. 꼭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넣으시면은 맛이 약간 부족해요. 맞아요. 네. 심심한. 2%가 안 부족하게 드시려면 오이랑 미나리는 나중에 넣으셔야 되고 꼭 생강채, 마늘채 채 썰어서 넣으셔야 맛있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이번 명절에 한번 해볼 만한데요. 그렇죠? 이게 좋은 게 하죠? 차돌이 많이 없어도 뭔가 차돌이 많은 느낌도 들면서 씹히는 식감이 이게 고사리 양념과 너무 잘 어울리네요. 맞아요. 근데 고사리도 비싸서 이 말이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지만 가성비가 고기 같아서 다 그냥 완전 고기볶음 같아요. 제가 일부러 고사리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차돌박이를 같이 섞어서 푸짐하게 만들었어요. 고사리가 그렇게 비싸요? 고사리 요새 비쌉니다. 네. 그래요? 근데 한번 해 먹을만 하네요. 그렇죠. 명절에. 네, 맞습니다. 와, 가족들 다 모여서 한번 꼭 해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먹느라고. 오늘이 이제 추석맞이 특집 1탄이었고. 네. 다음 주가 2탄인가요? 다음 주 2탄에는요, 요새 다들 뭐 차례도 조금 간소하게 하고, 뭐 나들이도 가시는 분 많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빠질 수 없는 게 추석엔 바로 전이지요. 우리가 아롱사태로 전을 만들면 정말 맛있거든요. 전 2가지 제가 아주 알뜰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추석맞이 특집 2탄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 대전은 33.3도로 관측 사상 9월 최고 기온을 경신했는데요. 간밤에는 서울에도 다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네, 양산이나 민소매 차림 등 바깥 풍경은 아직 여름입니다. 폭염특보 지역도 확대됐는데요. 어제 수도권 등 서쪽에 폭염주의보가 다시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오전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중부로 확대되겠고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겠는데요. 제주에는 최대 20mm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낮 기온도 살펴봅니다. 오늘 서울 29도로 중부는 비가 오며 더위가 쉬어가겠고요. 대구 33도로 남부는 여전히 덥겠습니다. 네, 금요일인 내일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립니다. 대기가 뜨겁게 달궈져서 불안정하기 때문인데요. 추석 연휴까지도 30도를 웃도는 늦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추석 음식 먹으니까 벌써 추석 온 것 같아요. 네, 괜히 더 설레고요. 아마 다음 주 그 추석맞이 특집 2탄에 전 붙이면 그때는 정말 확, 이제 정말 추석이구나 싶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